네, 북한이 자신들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정을 지나 오늘 새벽까지 열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늘 밤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승절에 초청된 외국 사절 중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평양을 찾아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전협정 70주년 오늘입니다. 어젯밤에 6.25 전쟁 7명의 국군 용사들이 이렇게 안치되기도 했었는데 70주년 의미에 대해서 저희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예, 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7분의 유해가 어제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여기 예의를 표하고 거수경례도 하면서 예포도 21발이나 발사를 했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어제 다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여줬다는 그런 차원에서 잔잔한 감동이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70주년 말씀하셨잖아요. 예. 70년 동안 사실상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기 힘든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사례가 됐잖아요. 사실상 경제 강국이고 문화 강국이고 스포츠 강국이고 게다가 이제 군사 강국으로까지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예. 그 70년이 이 정전 체제 속에서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70년이라고 하는 이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70년 동안이나 유지가 됐을까? 굉장히 많은 훼손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북한이 이 정전협정을 제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제대로 잘 준수해 왔다면 아마 대한민국과 북한은 벌써 한 나라로 통일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수없는 정전협정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정전 체제를 극복해야 될 그런 그 사명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북한도 같이 노력해야 그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자랑스러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작 북한은 이 날을 전쟁 승리 기념일로 네네, 지금 네, 주장을 네, 하면서 네. 전승절이라고 네. 국가 명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럼 이 전승절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스스로를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전승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이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통상 5월 8일을 전쟁 승리 기념일로 전성절로 해서 이제 행사를 하고 네. 러시아에서는 5월 9일로 이게 전성절 기념식을 통상 하거든요. 전성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 전성절을 정전협정 기념일을 전성절로 바꾼 것은 예. 김정일 시기에 1996년도에 이제 바꿨는데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사실상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전성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6.25 전쟁에서 우리가 패한 것이 아니다. 예. 6.25 전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이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했다.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전성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바꿨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 전성절 기념일이 통상은 이제 5년 주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꺾어지는 해지 네네. 않습니까?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꺾어지는 해에 굉장히 크게 합니다. 50주년 행사, 60주년 행사, 올해가 이제 70주년 행사인데 네. 그때마다 이제 다 열병식을 거행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주민들, 학생들 다 동원해가지고 애국 열사능, 우리로 말하면 국군묘지죠. 네. 거기에 이제 가서 참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 자축 행사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는 전쟁에서 과거에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행사 열병식 대규모로 네네.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늘 밤에 열릴 걸로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밤 12시에 열릴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이제 오늘 00시 부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26일과 27일 사이에서 막 시작하는 날이긴 해서 그 이제 의미가 있는데 예.
아무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표단도 초청을 했고 러시아 대표단도 와 있는데 그 예.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밤 12시에 행사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네. 북한이 최초에 이렇게 이제 야간 열병식을 했을 때는 밤 12시 땡 하는 그 시계까지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2018년도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2020년도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밤 이제 그 12시에서 8시로 조정이 됐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이 이제 일몰과 일출 이걸 생각해 보면 8시나 9시 정도 되면 좀 깜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대가 이 야간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특별히 밤에, 야간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거죠. 뭐 사실상 어떻게 이게 뭐 조금 더 검증은 해야 되고 본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듣긴 해야 되는데 네. 옛날에 이제 탁현민이라고 하는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이걸 뭐 북한의 hen송월이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열병식 같은 걸 하려면 밤에 해라. 그게 뭐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극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것이 고요함이 있잖아요. 그 고요함이 있는데 그 고요함 속에 탱커 그다음에 전략 무기가 쿵쿵쿵쿵쿵쿵 거리면서 그 광장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전율을 느낄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각 효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시각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불꽃놀이 하는데 불꽃놀이 낮에 하면 그게 뭐 제대로 보이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밤에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야간 비행 쇼도 할 거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도 아마 보여주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극적 효과 창출에는 낮보다는 밤이 낫기 때문에 이런 선전선동에 아주 뛰어난 북한이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밤에 아마 진행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초청이 네네. 됐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사실상 2020년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로 이런 그 외부 인사는 초청을 안 했거든요. 네. 각종 이 열병식을 할 때마다 그 이후로도 뭐 열병식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만 해도 벌써 2번째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부 인사를 초청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단이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 리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끌고 이제 오는 거고요. 그 사람은 이제 당의 대표로서 오는 거죠. 사실상 5년 전에 왔던 사람은 리잔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이제 북한의 정부 수립일을 기념해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때도 크게 이 열병식을 했죠. 네. 그때는 이제 서열 3위가 왔는데 이번에 온 사람은 뭐 부위원장이니까 서열이 한 22에서 한 25위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마 온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쇼이구 국방부 장관 러시아에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대표단이 왔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좀 쳐다보고 분석해야 될 것은 우선 중국 대표단도 오래간만에 오긴 했지만 러시아 대표단이 온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기억에 제가 공부한 것에 의하면 이 열병식에 참여하는 걸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더 처음인 것은 중국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이 동시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뭐 두 사람 다 이제 열병식 주석단에 올라가서 열병식을 참관을 할 텐데 네네. 양국의 대표단들이 똑같이 이 열병식 대표단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 열병식을 참관하는 것은 더더욱 처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에 이 전성절을 국내 행사에서 오히려 국제 행사로 아주 크게 격상시킨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국내에 자기 그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할 기회인가 동시에 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전할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셋이 모이는 장면이 연출되는 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입장하고 러시아 입장이 각각이 있겠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중 간에 이제 갈등이 아주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그 미국이 대만을 가지고 이걸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칩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북한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을 향후에 대남, 대미의 어떤 그 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 관계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런 대립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뭐 아주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 판단하고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비슷한 이제 수준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관계고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또다시 서방과 미국과의 갈등 관계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걸 북한을 전략적으로 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네. 북중러의 삼각관계를 좀 공고히 해서 지금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항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아마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네.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러시아는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백악관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도 놀랍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내놨던데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까? 예,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이번에 방문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전략적인 목적이고 하나는 예. 군사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전략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가 아주 갈등 관계 속에서 네. 이걸 이제 북한을 전략적으로 좀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북한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예. 차원의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군사적 목적,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탄약을 지원하고 무기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하루 이틀 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위성 사진을 제공을 하면서 러시아의 기차가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서 천막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 네네. 며칠 있다가 다시 가고 한 모습들을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아마 러시아에서는 밀 같은 것을 싣고 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북한산 무기와 탄약을 싣고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러시아는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든든한 무기들을 지원받아가지고 네.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무기도 딸리고 탄약도 딸리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다 이것을 개발시킨 거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러시아산 무기와 북한산 무기가 호환 체계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 거 그냥 가지고 가서 쓰더라도 특별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탄약도 갖고 가서 쓰더라도 특별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군사적 차원에서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방문을 해서 아마 그 강순남이 북한의 국방부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좀 논의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로 쇼이구 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친서에 그냥 뭐 단순히 축하한다 내용 이상의 무언가가 더 담겨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친서 내용이 이제 같다는 것도 이제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은 이제 내용은 뭐 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지속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어줬어요. 네. 지속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김여정이 같은 경우에는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북한은 한 참호 속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이미 제가 봤을 때 이미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무기와 탄약들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최근에는 이제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한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도 북한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군사적으로 훨씬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편지를 썼으면 우리 두 나라의 우호 관계 이것을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군사 협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당신의 이런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친서 속에 포함이 돼 있지 않겠는가. 어찌됐든 그 친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와서 북한의 국방상하고 같이 회담을 했기 때문에 예.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정상이 친서를 통해서 소통까지 하고 초대까지 하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의 국경이 열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북한은 2020년 2월 달에 이제 국경을 봉쇄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봉쇄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이 2023년 7월이니까 거의 2년 한 5개월 정도 국경을 봉쇄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국과 북한의 대표단을 초청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제는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호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27 이제 오늘이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북한은 전면적인 국경 개방에 나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지 그리고 혹시 뭐 동행을 누군가와 하지 않겠는지 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또 김주애 딸 김주애 같은 경우는 지난 열병식에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관심은 이제 김주애한테 많이 가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김주애는 2월 8일 날 북한군 건군 75주년 행사에 이제 참석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김주애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걸 보면 이것은 다 국내 행사였거든요. 김주애가 등장한 것이요. 예. 2021년도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상 등장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는 전부 다 국내 행사였어요. 그것이 이제 ICBM을 쏠 때든 또는 뭐 이런 건물 착공식을 할 때든 도로를 건설할 때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열병식을 할 때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중국의 대표단하고 러시아의 대표단이 온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지금 10살 남짓한 그 딸을 거기에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김주애를 공개한 것은 소위 말해서 4대 세습의 어떤 모습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데리고 나와서 오히려 이 중국 대표단하고 러시아 대표단한테 보여줌으로써 4대 세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공식화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게 국내 행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제적인 행사가 되어버린 7.27 이 열병식에도 김주애를 데리고 온 거 보니 이제는 김주애로 4대 세습으로 넘어가겠구나. 이제는 이제 봉건 국가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데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네. 여성도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김주애가 다음 제4세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북한 주민들이 할 수도 있겠죠. 네. 한편으로 김여정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 권력을 넘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김주애 등장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네. 궁금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게 될 것이냐 한다면 어떤 걸 하게 될 것이냐인데 최근 12번 중에서 5번 정도 하고 말씀해 주신 2월 달에는 또 연설을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는 뭐 외국 북한에 뭐 중국과 러시아가 왔으니까 할 거라고 좀 보세요. 제가 김정은이라면 저는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뭐 맨날 그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뭐 정치 국원들을 대상으로 뭐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연설보다는 예. 오히려 그 대표단들이 왔으니까 그 대표단들 있는 데서 연설을 함으로써 뭐 자기의 위상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그 연설의 일부분을 코테이션 해가지고 또 이걸 계속해서 방송을 하겠죠.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연설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무기가 공개될지도 궁금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기회는 맞은데 네. 일각에서 이제 더 이상 공개할 신무기가 없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뭐 특별한 신무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 2월 8일 날은 총 13종의 무기를 공개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 중에서도 백미는 역시 제일 마지막에 공개된 화성 17형 ICBM이죠. 그거하고 이제 고체 연료 그거였는데
사실상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 3월 달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화성 18형을 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화살 1형, 2형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도 네, 네. 발사를 했잖아요. 발사를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무인 수중 공격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헤일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것도 사실상 폭파하는 장면만 공개했지 그 자체는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이제 시험했던 화살 1형, 2형 그리고 이제 화성 18형, 헤일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정찰용 무인기 그런 것들이 새롭게 좀 공개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중국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이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네. 내가 왜 전략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화산 31형, 화산 31이라고 하는 거 그걸 탑재할 수 있는 무기를 한꺼번에 쭉 열병식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그것이 KN-23, KN-24, KN-25, 그다음에 전술 유도 무기 화살 1형, 화살 2형, 헤일 그리고 SLBM, 북극성 3형, 8종류거든요. 그 8종류를 차례대로 쭉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화산 31형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술 핵무기가 이 속에 탑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화성 17형 그리고 화성 18형을 쭉 뭐 지난번처럼 한 10여 기 쭉 이제 지나가게 하면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이 와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전술 핵무기 개발의 당위성, 전략 핵무기 개발의 당위성 그런 것들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북한에서 열병식을 할 때 그것을 거의 마지막 부분에 공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무기의 신형 무기의 공개보다는 오히려 초점이 그쪽에 가 있어서 예. 저는 그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 열병식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전승절이지만 다시 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전정협정 70주년이고 동시에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포고문을 내고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의 핵심 축이다라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가 왔고요. 한미일 계속 강화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냉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원래 냉전이 가지고 있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신냉전으로 표현하면은 그 냉전의 뭐 버전 2 개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러는데 적어도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또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긴장감이 군사를 포함해서 첨단 기술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타이완 문제가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것을 신냉전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로 문제를 좁혀보면 예. 한반도는 과거와 같은 그런 냉전의 분위기로 오히려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한미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우리는 안보 협력을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니까 오늘 전성절에서 볼 수 있을 것처럼 오히려 중국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북중러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남방 삼각관계와 북방 삼각관계가 훨씬 더 공고해지는 거고 그 공고해지는 것이 협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관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좀 긴장을 완화할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는가. 너무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북한이 올 9월 달에 항저우에서 하는 아시안 게임에 참여할 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주한미군 병사 예. K200이죠. 예. 그 월보관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한국의 노력과 미국의 노력이 동시에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